안녕하세요. 진로 설계와 실천 인성 이제 13주차 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로 의사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로 의사 결정까지 하면 이제 한 주차만 남아요. 그러고 나면 기말고사 하면 여러분 이제 종강이네요. 그래서 이번 학기 되게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하면서 여러분도 되게 적응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종강하고 좀 충분히 잘 쉬는 그런 방학을 맞이하면 좋겠네요. 아직 좀 남았는데 제가 벌써부터 방학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진로의사 결정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저번 시간, 그러니까 12주차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하는 이 진로의사 결정은 반반 나눠서 절반은 진로장벽 주차에 같이 하고요. 더해서 또 절반은 14주차에 앞에 같이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절반 부분은 다음 주에 올라온다는 거 잘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말고사는 네, 아직 지침이 구체적이진 않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셔서 시험을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진로의사결정의 목차는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대한 게 한 부분이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진로의사결정하기, 이게 또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은 요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저번 주에 얘기한 것처럼 12, 13주차 묶어서 학습 목표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자신의 진로의사 결정 유형이 뭔지를 같이 저랑 찾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진로의사 결정. 사실 우리가 요 진로 뭐지? 이 수업 이름이 갑자기 헷갈리는데, 진로 설계와 실천 인성, 그쵸? 진로 설계와 실천 인성 수업을 듣는 거가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는 여러분의 진로 의사를 잘 결정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일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 왜 이게 이렇게 하나의 과목으로 만들 정도로 중요하냐?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작은 의사결정은 인생에 아주 미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어떤 의사결정은 인생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쵸? 여러분들 오늘 점심 뭐 드실 거예요? 메뉴를 결정하셨나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짜장면을 먹으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라면, 어떤 사람은 집밥, 뭐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뭐 좋아하지? 피자 좋아하나? 이런 거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점심 메뉴를 결정한다거나 아니면 친구나 애인한테 전화해서 야, 우리 이번 주말에 어디 갈래? 이런 거 어디서 놀지? 이런 거 결정하거나,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영향을 분명히 미칩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단기적인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면 저기에 되게 맛집이 있고 그 옆에 비슷한 음식을 파는 좀 유명하지 않은 집이 있어요. 근데 맛집을 딱 봤더니 줄이 한 세네 팀 줄 서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의사결정이 좀 중요하죠. 과연 세네 팀을 기다려서 맛집을 갈 것인가? 아니면 그 옆집도 뭔가 맛집이랑 똑같은 메뉴를 하니까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때 기다리지 않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할 거야. 겉에서 보기에 여기도 맛있어 보여. 갔는데 한 세네 테이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음식을 딱 시켰는데 어떡하죠? 맛이 없어. 그럼 이제 그때 막 너무 기분이 상하죠. 왜냐면 이 메뉴를 먹으려고 지하철을 5정거장이나 왔는데 줄 서기가 좀 싫고 시간이 좀 빠듯해서 옆집을 먹었더니 그냥 우리 동네에서 이거 메뉴 먹는 거랑 별로 차이도 없고 어떻게 보면 더 맛이 없는 것 같고, 그럼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하루 이틀 지나면 그 속상함은 사라져요. 아니면 뭐 그 당일날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진로라는 건 그렇게 쉽게 하루 이틀 만에 그 영향이 사라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떤 진로라고 할까? 별로 원하지 않는 그런 진로를 대학을 덜컥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공부는 열심히 해가지고 좀 남들이 오하는 그런 좋은 학교에 만약에 갔다고 하면 이 사람은 이 진로, 이 분야, 뭐 어떤 분야라고 할까? 좀 특수성이 있어야지 얘기하기가 편할 것 같은데. 뭐 경제학과라고 합시다. 이 사람은 경제학과에 갔는데 좋은 학교 경제학과니까 사람들이 다 와 막 인정을 해주고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은 자기는 수학적인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경제에 전혀 관심이 없고 이 사람은 사실은 되게 철학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철학적인 얘기를 좋아하고 그런 책을 읽는 걸 좋아하고 근데 부모님한테 얘기했다가 부모님이 야 그거 철학해서 직업도 못 구하는데 어떡하려고 그러냐 막 이러면서 반대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대학교 4년 내내 철학 쪽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도 못하고 눈치가 보여서 그리고 남들이 막 좋은 대학이라고 하니까 그만두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다닌 거예요. 졸업을 하고 어떻게 하지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경제 쪽으로 공무원을 또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그쪽 공부를 또 열심히 해가지고 또 이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합격을 했네. 그래가지고 공무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또 너무 좋은 직업이 된 거예요. 남들 보기에. 그러니까 또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루 종일 고역인 게 별로 이제 일이 능숙해져서 할 수는 있는데 전혀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은 잘 벌지만 뭔가 하루 종일 보람도 없고 되게 지루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는 행복하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슬픈 얘기잖아요. 누구는 남들 시선 신경 안 쓰고 진짜 내가 즐기고 잘할 수 있는 직업을 딱 골라서 뭐 그 되게 하루하루가 좀 재미있고 즐겁고 다이나믹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는데 얼마나 이게 차이가 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로 의사결정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로 상담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아니, 그런데 선생님, 사람들 다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저도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부모님도 그랬어요. 다 누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사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제가 상담을 하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제 인생을 이렇게 되돌이켜서 생각을 해봐도 제가 좋아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진로를 할 때랑 그렇지 않은 진로를 할 때랑 제 삶의 만족도가 너무 차이가 컸어요. 사실 물론 그 이전에 제가 건설 회사를 다니고 할 때 지금보다 돈을 더 잘 벌었어요, 사실은. 그때는 이제 회사 사기업이었고 또 요새는 아닌 것 같은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건설 쪽이 또 월급을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상담을 하면 이쪽은 사실은 월급이 되게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 10년을 더 공부를 했는데도 월급이 더 적어졌어요. 좀 그렇지만.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여러분이 진로 의사결정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무 얘기가 길어졌나? 근데 조금만 더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평생 결혼을 해서 같이 살 배우자를 정하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우자도 여러분은 아직 배우자를 고를 때 얼만큼 신중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 안 해봤을 나이일 수도 있어요. 20대 초니까. 근데 이제 30대쯤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이랑 연애하고 결혼을 하는 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돼요. 근데 20대에 그런 생각을 충분히 안 하고 너무 이제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랑 나랑 가치관이 맞는지, 성격이 잘 맞는지, 유머가 잘 통하는지, 뭐, 또 뭐가 있을까? 뭐 미래에 대한 계획이 좀 비슷한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따져보지 않고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결혼을 해도 분명히 뭐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부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뭐 헤어지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제 연인일 때 이별하는 거랑 결혼하고 나서 이별을 하는 거는 사실 되게 차이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혼과 진로는 진짜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다 따져보고 하셔야 된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의 여러분, 지금의 우리는 과거 내가 결정한 의사결정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하나의 결과인 거예요. 미래의 우리는 어떻겠어요? 지금 내가 하는 의사결정이 내 미래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 설계와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여러분이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5가지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획득해야 된다. 그러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는 꼭 진로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모든 여러분이 의사결정을 하실 때 효과적으로 의사결정하려면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뭐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썸 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랑 연애를 할지 말지를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이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의사결정이. 첫 번째,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획득한다. 진로라고 하면 이 진로에 대한 정보 혹은 다른 직업에 대한 정보 그리고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갖춰야 되겠죠. 그리고 결정에 대한 대안을 마련. 그래서 1번 결정이 이렇게 있으면 1번 말고 또 2번 이렇게 해가지고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대안도 있을 수 있고 1, 2번이 다 잘 안 될 경우에 이런 것도 정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안들이 몇 개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제한 시간 안에 결정. 네. 이것도 물론 제한 시간을 너무 짧게 잡은 다음에 서둘러서 조급하게 결정하는 거를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진로 같은 경우는 대학교 기간이 있으면 졸업하기 한 1년 전쯤? 최소? 더 일찍 결정되면 더 좋은데 졸업하기 1년 전쯤에는 정해져야 요 1년 동안에 내가 충분히 그쪽 진로를 또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언제까지는 요 의사결정을 내리겠다. 예를 들면 또 썸 타는 부분 아까 얘기했는데 썸 타는 친구랑 내가 사귈지 말지를 일주일 안에 정할지 한 달 안에 정할지 다르잖아요. 근데 일주일 안에 정해서 얘기를 하면 사귈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데 이걸 내가 너무 미루다가 한 달 있다 결정해서 얘기하면 상대가 이미 떠날 수도 있고 지쳐가지고 그러니까 제한 시간을 좀 잘 정해서 그 안에는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의사결정의 오류를 최소화한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적어보면서 이렇게 메모장에 이렇게 노트에 의사결정 과정이나 이런 것들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 이런 걸 잘 적어보고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또 오류를 최소화하려면 믿을 수 있는 내가 신뢰하고 아니면 나보다 선배인 그런 사람들에게 내 결정에 문제가 없는지 친구들한테라던가 이렇게 좀 조언을 구하는 것도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일의 결과를 예측하고 준비해 보는 거. 내가 1번 대안으로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 긍정적인 상황, 부정적인 상황 이런 것들 또 2번으로 했을 때의 상황, 3번으로 했을 때의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예측을 해보고 준비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합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진로 의사결정 유형을 저랑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는 3가지 유형이 있는데 다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내가 이제 여기서는 합리적 유형이 있고 직관적 유형이 있고 의존적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각의 유형별로 내가 어떤 유형인지를
지금 테스트를 해보실 건데 이게 몇 쪽에 있더라? 여러분들 교재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교재에 113쪽 113페이지에 가면 요 검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다가 문항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자기한테 해당하는 거에 동그라미 표를 해서 그 개수를 각각 세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고 뭐 6개 중에 내가 해당하는 게 뭐 여기서는 한 3개다. 이렇게 3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직관적 유형에서도 이렇게 딱딱딱딱 체크를 해보니까 개수가 여기서는 한 5개 이렇게 정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6개 중에 나는 몇 개지? 여기서는 동그라미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나는 3개다.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지금 아까 다 지워졌겠지만 처음 거 3개, 직관적 5개, 의존적 3개 이렇게 표시를 했다면 저는 어떤 유형이냐? 그럼 저는 직관적인 유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그 내용이 어떤지를 같이 얘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영상을 일단 스탑을 하시고 멈춰 놓고 어차피 과제에도 자기가 무슨 유형인지 써야 되니까 지금 검사를 한 다음에 다시 영상을 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이 유형에 대한 설명을 다 들은 다음에 검사를 하면 실제 나를 체크하기보다는 뭔가 더 좋아 보이는 걸로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진짜 모습을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검사부터 하시고 뒷부분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사가 끝났다고 가정을 하고 각 유형별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A는 합리적인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 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들은 자신과 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하고, 신중하고 논리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그리고 의사결정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거를 우리가 합리적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한 단계 한 단계 체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단계를 미리 좀 정해 놓는 거죠. 이 단계, 이 단계, 뭐 정보를 수집하자. 뭐 누군가한테 조언을 구하자. 그런 다음에 뭐 가지치기를 하자. 이런 식으로 단계를 자기가 정하고 순서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거의 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충분하게 정보가 수집됐다고 생각이 됐을 때 이제 그때서야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결정을 할 때 이 의사결정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까지도 고려를 하고요. 그리고 시간을 갖고 주의 깊게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것도 너무 길게 하면 또 문제가 되니까 적절한 시간을 잘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중대한 의사결정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계획하고 생각할 시간을 충분하게 갖는다. 아시겠죠?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좀 해야 돼서 뭐 예를 들면 결혼이라는 의사결정을 할 때도 막 그런 말 있잖아요. 사계절을 다 같이 보내봐야 한다. 그만큼 이 사람과 내가 잘 맞을지에 대해서 그 사람의 여러 다양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최소 1년 이상을 만나봐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근데 저는 이건 제 정말 개인적인 생각인데 1년도 부족한 것 같아요. 사람이 자신의 이제 모습을 상대한테 보일 때는 아무래도 이제 연애할 때는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근데 결혼을 하려면 상대방이 뭐 힘들어서 무너질 때라던가 아니면 상대방의 어떤 바닥의 모습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서로 좀 알고 그걸 내가 감수할 수 있을지 이런 걸 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3년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신중하게 계획을 세운다. 요게 이제 A 유형의 특징입니다. 이제 B 유형의 특징은 볼까요? B 유형. B 유형은 직관적 유형이에요. 직관적 유형은 합리적 유형과 같이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의사를 결정할 때 상상을 사용하고 현재 자신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자각을 사용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직관이라던가 촉이라던가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재빨리 결정을 내립니다. 의사 결정에 관해서 실제로 생각하진 않지만 갑자기 뭔가가 번뜩 떠오르면서 난 이거 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결정을 할 때 마음이 가장 끌리는 쪽으로 결정을 하기도 하고요. 의사 결정을 할 때 예감 또는 육감을 중요시합니다. 이게 바로 촉이죠. 네. 어떤 의사결정이 감정적으로 나에게 만족스러우면 그 결정은 올바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B 유형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아까 그래서 체크할 때도 그쪽에 점수를 많이 준 거로 얘기를 드렸는데 저는 그 MBTI 검사를 해도 N이 있어요. 두 번째 칸이 N이에요. 저는 사실 말하는 것도 좀 직관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MBTI가 S인 분들은 제 얘기가 좀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S랑 N은 사실 그런 면에서 되게 차이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직관적인 성향이 많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진짜로 좀 빨리 결정을 하는 편이고 번뜩 무슨 뭐가 딱 떠오르면 막 하는 스타일이에요. 막 미리 고민하고 신중하게 점검하고 사실 이런 거가 좀 필요한데 그게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유형이 B 유형이라면 제가 앞으로 개발해야 될 부분은 좀 더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늘리고 그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가면서 정리하면서 내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이렇게 시간을 갖는 게 저한테는 앞으로 개발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과제하실 때 본인 유형을 쓰시고 그 유형에서 좀 더 개발하면 좋을 점들 이런 거를 좀 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C 의존적 유형입니다. 의존적 유형은 의사결정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책임지고 싶지 않아. 그래서 책임을 바깥으로 투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수동적이고 사회적인 인정 욕구가 높아서 친구나 가족들에 의해서 결정이 많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나는 결정을 할 때 친구들이 나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할까가 매우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가 힘들다.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영향을 받아서 의사를 결정한다. 친한 친구한테 먼저 얘기하지 않고는 의사결정을 거의 하지 않는다. 의사결정을 못한 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 의사결정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많은 격려와 지지가 필요하다. 대개는 주위 사람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요거는 이제 의존적 유형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조언을 듣고 의사를 결정하는 것도 여러분이 되게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만 의지를 해서 결정을 하면 나랑 잘 맞지 않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의존적 유형이신 분들은 좀 더 개발시킬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의사결정 유형까지 같이 봤고요. 그래서 아마 과제는 나중에 13주차 다 끝날 때 다음 주에 한꺼번에 나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자기의 의사결정 유형 같이 봤고,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영상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 요거에 대해서 또 25분짜리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또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